당신의 아이가 영재검사 상위 1%라면 30년 뒤에는 세상을 바꾸는 천재가 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거 있는 육아 정보를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지식인 친구 엄빠연구소입니다. 어머님들, 아이가 또래보다 숫자 빨리 떼고 말 잘하면 가슴이 두근거리시죠? 우리 애 혹시 영재 아니야? 하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 부모님들의 환상을 깨는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회장이었던 루이스 터먼 박사가 IQ 135가 넘는 천재 아동 1,500명을 선발해서 무려 30년 넘게 추적했습니다. 일명 터먼의 아이들 연구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물론 그 아이들은 자라서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교수도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죠. 하지만 충격적인 건 그들 중에서 세상을 뒤집어 놓은 혁신가나 노벨상 수상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터먼 박사가 IQ가 너무 낮다며 탈락시킨 아이들 중에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2명이나 나왔죠. 바로 쇼클리와 알바레즈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터먼 박사는 30년 뒤 이 아이들을 사회적 성취도에 따라 가장 성공한 A그룹과 가장 평범한 삶을 산 C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그룹 간의 지능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A그룹도 똑똑했고 C그룹도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과 성취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영재교육의 대부 렌줄리 박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영재성은 지능, IQ 하나가 아니다. 반드시 세 가지 고리가 합쳐져야 한다. 첫 번째 고리는 능력, 어빌리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론이 하나 나와요. 바로 임계점 이론입니다. 어머님들, 놀이공원 가보셨죠? 롤러코스터 타려면 키가 120cm는 넘어야 하잖아요. IQ가 딱 그런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같은 겁니다. 일단 입장하고 나면 그 안에서 얼마나 재밌게 노느냐는 키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학계에서는 이 기준을 대략 IQ 115에서 120 정도로 봅니다. 학급 등수로 치면 반에서 5, 6등 정도 할머리면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의대 가려면 1점이라도 더 높은 게 유리할 수 있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대학 합격 그 이후 AI가 모든 지식을 대체하는 시대에 우리 아이가 살아남는 리더가 되느냐 아니면 대체되는 부품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승부를 가르는 게 바로 나머지 두 고리입니다. 두 번째는 창의성,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과제 집착력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이는 입시형 영재, 스쿨하우스, 기프티드 니스, 즉 문제집 정답은 기가 막히게 맞히는데 자기 생각은 한 줄도 못 쓰는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작가님, 우리 애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보는데 이것도 과제 집착력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중독이고 소비입니다. 진짜 영재들의 집착은 생산적인 딴짓이에요. 게임을 하다가 이 캐릭터는 왜 이렇게 생겼지? 하고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레고 설명서를 집어던지고 자기만의 성을 쌓느라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 엄마 눈엔 쓸데없는 짓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아이의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진짜 신호입니다. 렌줄리 박사는 이 세 가지 원이 겹치는 교집합, 스위트 스폿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에게서 하나라도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머리도 좋고 창의적인데 과제 집착력이 없다면 아이디어는 번뜩이는데 마무리를 못합니다. 시작은 창대한데 끝이 없는 용두사미형이 되죠. 부모님들이 제일 답답해하시는 유형입니다. 반대로 머리 좋고 끈기는 있는데 창의성이 없다면 시키는 건 완벽하게 해내는 모범생이 됩니다. 성실한 고성능 수행자는 될 수 있지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리더는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서 이 세 가지 원이 딱 겹치는 그 스위트 스폿을 찾아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생산적 영재니까요. 이게 그냥 듣기 좋은 소리 같으신가요? 창의성 연구의 아버지 토런스 박사가 50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IQ 높은 아이보다 창의성 지수가 높은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무려 3배나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창의적인 아이들이 겪는 비동기적 발달입니다. 머리는 12살인데 마음은 6살인 거죠. 논리는 완벽한데 운동화 끈도 못 묶고 친구랑 놀다 툭하면 울어버립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지금 페라리 엔진을 탄 경차입니다. 아이의 지능, 엔진은 시속 300km로 달리는데 감정을 조절하는 차체, 변형계는 아직 약한 상태인 겁니다. 엔진 성능이 좋을수록 차가 더 심하게 덜덜거리겠죠? 방금 전까지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던 애가 동생이 쿠키 하나 먹었다고 세상 무너진 듯 바닥을 구르며 우는 게 바로 그래서입니다. 이건 아이가 고장난 게 아니에요. 엔진이 너무 좋아서 생기는 일시적인 부작용입니다. 이때 부모님이 너 왜 이렇게 유난이니? 덩치값 좀 해! 하고 혼내시면 아이는 겁을 먹고 스스로 엔진을 꺼버립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죠. 이건 결함이 아니라
아이만의 독창적인 시각이 만들어지는 위대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럼 이 예민하고 엉뚱한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렌줄리 박사의 이론을 바탕으로 딱 3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첫째, 제발 아이의 흐름, 플로우를 끊지 마세요. 노벨상 수상자 리처드 파인만은 어릴 때 라디오를 고치다가 멍하니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보통 엄마라면 빨리 안 고치고 뭐 해? 했겠죠. 솔직히 우리는 혼낼 때보다 아이 챙겨줄 때 방해를 더 많이 합니다. 우리 아들 고생하네. 과일 깎아왔어. 좀 먹고 해. 라며 문을 벌컥 열잖아요. 엄마의 그 사랑의 간식이 아이 뇌 속에서 막 연결되려던 천재의 회로를 싹둑 자르는 가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몰입해 있다면 10분만 더 참아주세요. 둘째, 정답 말고 질문을 던지세요. 아이가 엄마, 저 새 이름이 뭐야? 하면 응, 까치야 하고 끝내시죠. 이건 지식 전달이지 교육이 아닙니다. 파인만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저 새가 왜 깃털을 쪼고 있을까? 어떻게 하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상황극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이가 레고로 아주 이상하게 생긴 자동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혹시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우와, 멋지다! 우리 아들 천재네! 라고 말하시나요? 이것은 좋은 예가 아닙니다. 기분은 좋지만 영혼 없는 칭찬은 아이의 사고를 거기서 멈추게 합니다. 이 좋은 예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라? 바퀴가 3개뿐이네. 왜 하나를 뺐어? 이때 아이가 세계면 코너를 더 빨리 돌 수 있거든요. 라고 대답하는 순간 아이 머릿속에선 물리 법칙이 돌아가는 겁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잘했다는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왜? 라는 물음표를 던져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이 뇌를 춤추게 만드는 소크라테스 대화법입니다. 셋째, 렌줄리의 이론에 이분의 마법을 한 스푼 더 하세요. 바로 스탠퍼드대 심리학과 캐롤 드웩 교수의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핵심은 아직 낫예시라는 단어입니다. 영재 성향 아이들은 완벽주의가 심해서 한 문제만 틀려도 세상 무너진 듯 웁니다. 이때 괜찮아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넌 실패한 게 아니야. 아직 해결법을 못 찾았을 뿐이야. 그리고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하세요. 100점이라니 대단해. 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였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민한 네가 정말 멋져. 이 말이 아이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볼까요? 상위 1%의 영재성은 타고난 IQ 수치가 아닙니다. 평균 이상의 머리, 남들과 다른 창의성, 그리고 지독한 과제 집착력. 이 3가지가 부모님의 믿음 위에서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지금 아이를 한번 보세요. 혹시 쓸데없는 짓 한다고 혼내려고 하셨나요? 그 아이의 엉뚱한 행동 속에 아이의 30년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아이의 반짝이는 눈빛을 믿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근거 있는 교육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